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매섭습니다. 동지섣달 추위는 아니건만 살을 내는 산바람은 만석의 낡은 홑바지 사이를 사정없이 파고듭니다. 바람이 한번 휘몰아칠 때마다 만석의 마른 몸은 갈대처럼 힘없이 휘청입니다. 그는 멈춰 서서 거칠어진 손등으로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훔칩니다. 땀은 차가운 바람을 만나 금세 서늘하게 식어버리지만 그의 가슴팍 안쪽만큼은 묘한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곳엔 낡은 헝겊에 세 겹, 네 겹겹겹이 쌓인 손바닥 반만한 사기 그릇 조각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석은 숨을 고르며 제 발치를 내려다봅니다. 집시는 이미 해질대로 해져 엄지발가락이 삐죽 삐져나와 있고 그 틈으로 파고든 차가운 흙먼지와 날카로운 자갈들이 발가락 사이사이를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발바닥에서는 이미 여러 번 터진 물집이 진물을 내뱉고 있지만 그는 그 고통조차 잊은 듯 다시금 무거운 다리를 내딛습니다. 집신이 땅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고요한 산길을 흔듭니다. 달포 전 길가에 쓰러진 이른모를 노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뒤 얻은 것이 바로 이 조각이었습니다. 노인은 죽기 직전 만석의 거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조각의 짝을 찾게나 그건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네. 하늘 아래 가장 귀한 것을 담았던 그릇의 파편이지.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조각은 사람의 정을 먹고 빛나고 사람의 욕을 먹고 어두워진다네. 부디 끝까지 네 마음을 잃지 마라. 마음이 깨지면 항아리도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면 네 목숨도 깨질 것이니. 만석은 그 조각 하나를 제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벌써 석 달째 팔도강산을 떠돌고 있습니다. 머슴살이하며 평생 모은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 남은 건 달아빠진 몸뚱이와 품 안의 조각뿐이었습니다. 어느 장터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만석은 배고픔에 지쳐 국밥집 앞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국물 냄새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머니엔 노인이 남긴 엽전 몇 푼이 전부였지요. 그때 국밥집 주인은 만석의 남루한 행색을 보더니 대뜸 소금을 뿌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에잇! 재수없게 거렁뱅이가 어디 앞길을 막아 어서 저리 꺼지지 못해. 만석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낄낄거리며 비웃는 장정들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저놈 보게, 저렇게 젊은 놈이 일은 안 하고 품속에 뭘 저렇게 소중히 안고 다닌다냐. 저거 보나 만화 깨진 사발 조각일걸? 미친놈이 보물이라며 품고 다니더라고.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귓전을 사정없이 때리지만 만석은 대꾸 한마디 없이 묵묵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발밑에 굽이진 흙길과 가슴팍에 전해지는 은은한 조각의 온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만석은 길가 웅덩이 옆에 쓰러진 새끼 고라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미를 잃었는지 아니면 사냥개에게 쫓기다 다친 것인지 녀석의 가느다란 뒷다리는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지요.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작은 가슴팍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녀석을 빤히 바라봅니다. 날은 저물고 호랑이라도 나오면 제 목숨도 위태로운데 그냥 지나쳐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손은 이미 보찜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반으로 뚝 뗐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주먹밥을 제 입에 넣어 침으로 녹인 뒤 녀석의 입가에 조심스레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고라니의 맑은 눈망울에 비친 제 초라한 얼굴을 보며 만석은 나직이 읊조립니다. 너나 나나 이 험한 세상 위에서 죄짝 잃은 신세인 건 매 한 가지구나.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한기는 빳빳한 종이처럼 몸을 애워쌉니다. 만석은 커다란 바위 틈새에 낙엽이 소복이 쌓인 곳에 겨우 몸을 뉘고 품 안의 조각을 꺼냅니다. 달빛을 받은 조각은 묘한 청백색 빛을 은은하게 내뿜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1000년 동안이나 간절히 기다려온 여인의 눈동자처럼 애처로우면서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맑은 빛이지요. 만석의 투박하고 갈라진 손가락이 그 매끄러운 표면을 가만히 훑습니다. 손등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지만 조각을 만지는 손길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럽습니다. 흙먼지 묻은 손끝에 전해지는 사기의 차갑고도 단단한 감촉.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 차가운 사기 조각에서 미세한 울림이 느껴집니다. 쿵쿵쿵. 마치 살아있는 맥박처럼 아주 작고 규칙적인 떨림이 손바닥을 타고 그의 심장까지 곧장 전해집니다. 만석은 움찔하며 손을 떼었다가 이내 다시 그 온기를 감싸 줍니다. 이 그릇은 본디 무엇을 담았기에 이토록 시리지 않은 빛을 내는 걸까? 그는 조각을 다시 가슴팍 가장 깊숙한 곳, 자신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밀어 넣습니다. 혹여 제 체온이라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가 만석의 고단한 숨소리와 섞여 산속의 무거운 정막을 겹겹이 채웁니다. 그는 잠이 들으면서도 품속의 조각을 놓지 않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는 그릇의 나머지 반쪽을 찾아 천길 낭떠러지를 넘고 거친 파도가 치는 시커먼 강을 건너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만석은 다시 10년 전의 그날로 돌아갑니다. 당시 만석은 이웃마을 김부잣집에 총망받는 머슴이었습니다. 성실하기가 소문나 김부자는 늘 그렇게 말했지요. 내 죽으면 너에게 논 면마지기는 떼어주마. 만석은 그 말을 믿고 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김부자가 죽자 그의 아들이 달려와 만석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이놈아, 아버님이 아끼시던 금가락지가 없어졌는데 내 놈이 훔친 게 분명하구나.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가 몽둥이질과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이라니 그때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재물 앞에서 헌신짝보다 못하다는 거슬려 빗속을 헤매며 울던 만석의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만석의 텅 빈 눈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억울한가? 그렇다면 이 조각의 짝을 찾게나 하지만 기억하게 그릇이 채워질수록 내 마음의 구멍은 더 커질 것임을. 만석은 꿈속에서도 노인의 그 섬뜩한 웃음소리에 쏘스라치며 눈을 떴습니다. 어느덧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뻣뻣하게 굳은 무릎을 손바닥으로 연신쳐가며 간신히 일어섭니다. 밤새 내린 서리에 집시는 딱딱하게 얼어붙어 발등을 짓누릅니다. 발바닥의 물집은 이미 여러 번 터지고 다시 굳어져 이제는 감각조차 희미해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정직한 박자로 땅을 울립니다. 만석은 고개를 들어 저 멀리 안개 낀 산 정상 부근을 바라봅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
수백 년은 됨직한 늙은 소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운명의 실체를 향해 사내는 다시금 무거운 다리를 내딛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당도한 깊은 계곡의 끝자락, 그곳에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기암괴석 사이로 수천 년의 비바람을 견뎌온 늙은 바위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팍에 품은 사기 조각이 평소보다 더 뜨겁고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 짝을 만난 산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진동이 보집 넘어 만석의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바위 틈새를 더듬었습니다. 이끼가 끼어 미끄러운 바위, 틈 깊숙한 곳, 마치 1000년 전부터 만석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또 다른 사기 조각 하나가 깊숙이 밝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에 전신이 짜릿한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마치 갓 태어난 새의 알을 다루듯 조각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석 달간 제 몸처럼 품어온 자신의 조각과 새로 찾은 조각을 맞대어 보는 찰나 사방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조각의 거친 단면이 빈틈없이 맞물리는 순간 거짓말처럼 은은한 금빛 줄기가 균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깨진 흔적은 마치 물 위에 번진 먹물이 사라지듯 눈 녹듯 없어졌고 만석의 손바닥 위에는 둔탁하면서도 기이한 무게감을 지닌 온전한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아리가 완성되던 그 순간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던 들개들의 울음소리가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던 까마귀 떼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기괴한 전조가 있었지만 만석의 눈에는 오직 손안의 보물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마치 갓 태어난 핏덩이를 대하듯 소중히 품에 안고 고향집 낡은 초막으로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돌아온 초막은 여전히 지독한 가난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빳빳하게 마른 집더미, 냄새와 구멍난 천장에서 쉴 새 없이 떨어지는 흙먼지, 만석은 방 한 구석, 때자국 묻은 벽지 앞에 항아리를 정중히 내려놓았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수수한 질그릇 같았지만 그 주둥이 안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깊은 밤 끝이 없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듯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잡힌 것은 짤랑거리는 엽전 한 푼. 그의 전 생애를 통틀어 유일하게 남은 눈물겨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엽전을 항아리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맑고 서늘한 쇳소리가 비인 항아리 바닥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항아리 밑바닥에서부터 몽글몽글한 아지랑이 같은 기운이 솟구치기 시작하더니 엽전 한 푼이 두 푼이 되고 두 푼이 네 푼이 되며 순식간에 수십 점의 엽전이 항아리 안을 채워나갔습니다. 만석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엎드린 채 항아리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노쇠의 감촉, 손바닥을 파고드는 단단한 금속의 질감,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분명한 진짜 엽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엽전 더미는 멈추지 않고 솟아올라 항아리 주둥이를 넘어 방바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좌르르, 좌르르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 밟기며 가득 채우자 만석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순식간에 뜨거운 갈증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쏟아지는 돈을 품에 안았습니다. 금속의 서늘한 촉각이 가슴팍에 닿을 때마다 만석의 심장은 터질 듯 고동쳤고 그의 눈은 탐욕의 빛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간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썩은 보리 하나를 가져와 던지자 항아리는 순식간에 핵곡식의 고소한 향기를 내뿜으며 황금빛 보리알로 가득 찼습니다. 만석의 초막은 더 이상 가난의 냄새를 풍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낡은 석가래는 아름드리 춘향목 대들보로 바뀌었고 비바람에 떨던 초가는 고래등 같은 기와지붕으로 변모했습니다. 만석의 손은 이제 더 이상 흙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비단 옷자락이 살결에 닿는 생경한 느낌에 취해 그는 예전에 고단했던 삶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석을 비웃던 김 부자가 제 발로 찾아와 흙바닥에 떵떵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석, 대감님, 제가 눈이 멀어 보배를 몰라봤습니다요. 만석은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문지방에 섰습니다. 예전에 굽실거리던 허리는 이제 대나무처럼 빳빳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의 머리 위로 엽전한 움금을 무심히 던졌습니다. 흙바닥을 뒹굴며 돈을 줍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만석의 눈빛에는 서늘한 오만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보물로 가득 찰수록 만석의 방 깊은 곳에 놓인 항아리는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넣기만 하면 만배로 불려주는 그 기적의 입. 이제 만석은 잠시도 항아리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의 시선은 항아리의 어두운 시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불 꺼진 방에서 홀로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었던 손은 어느덧 여인의 것처럼 부드러워졌지만 항아리 표면을 훑는 손끝은 알 수 없는 욕망으로 잘게 떨리고 있었지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화수분의 기적은 서서히 만석의 영혼마저 그 깊은 구렁텅이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된 만석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경이 아닌 끈적하고 비릿한 탐욕의 연대였습니다. 만석은 매일 아침 문 앞에 줄을 서서 쌀한데 엽전 한 푼을 구걸하는 이들을 보며 묘한 우월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평소 만석을 가장 멸시하던 주막집 주모 쌍칼레와 고을의 건달 칠성이가 만석의 집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쌍칼레는 매일같이 기름진 음식을 싸들고 와 교태를 부리며 항아리의 위치를 캐물었고 칠성이는 밤마다 담장을 넘겨다보며 항아리를 훔칠 기회만을 엿보았습니다. 만석은 이제 잠들 때조차 항아리를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식솔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항아리에서 나온 비단을 탐내는 하인들을 볼 때마다 만석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성이가 몰래 만석의 침소에 잠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이 만석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겁에 질리는 대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항아리를 칠성이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가져가 봐라. 이 안에 네가 원하는 세상 모든 보물이 들어있다. 하지만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칠성이가 겁에 질려 도망친 뒤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소박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항아리가 내뿜는 금빛 연기가 마을 사람들의 이성을 하나둘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항아리를 지키기 위해선 단순히 재물을 불리는 것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항아리가 가져다 준 분은 달콤했으나 그 대가는 만석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집안 가득 쌓인 금괴와 비단덤이 위로 내려앉은 것은 풍요의 향기가 아니라 채워도 가시지 않는 지독한 갈증이었습니다. 만석은 이제 식음을 전폐한 채 항아리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사건은 아주 사소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석이 머슴 시절 제 입에 들어갈 주먹밥을 쪼개어 먹이던 유일한 버시자 가족이었던 누렁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누렁이의 털은 차가운 빗물과 흙탕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요. 이놈이 감히 더러운 발로 어디를 들어와. 만석의 목소리는 예전의 다정함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비단요 위에 튄 흙탕물을 보며 만석이 몽둥이를 치켜든 순간 겁에 질린 누렁이가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찰나의 순간 입을 벌리고 있던 항아리의 검은 시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꿀럭. 평소 엽전을 넣을 때 들리던 맑은 쇳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살아있는 고기를 삼키며 목구멍을 넘기는 듯한 눅눅하고 불쾌한 소음이 방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만석은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항아리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누렁아, 항아리 속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만석은 팔을 깊숙이 집어넣어 휘저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갑고 서늘한 공기뿐이었지요.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탐욕에 눈이 멀었다 해도 평생을 함께한 누렁이의 죽음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누렁이만 돌려다오. 그의 간절한 외침이 항아리 바닥에 닿았을까요? 갑자기 항아리 밑바닥에서부터 기이한 진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솟아오를 때의 은은한 아지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붉고 검은 기운이 뒤엉키며 마치 끓는 가마솥처럼 기포가 올라왔고 항아리 주둥이에서는 짐승의 뼈마디가 어긋나며 다시 맞춰지는 듯한 질척한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만석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공포로 전신이 덜덜 떨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항아리 주둥이 너머로 누렁이의 젖은 머리가 쑥 솟아올랐습니다. 살았구나. 만석이 환희의 차녀석을 끌어안으려는 순간 항아리 속에서 또 다른 머리가 그리고 또 다른 꼬리가 연달아 솟구쳐 나왔습니다. 툭 방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똑같은 모습의 누렁이 2마리였습니다. 털끝 하나, 왼쪽 귀 뒷면의 작은 점 하나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두 생명체. 만석은 얼어붙었습니다. 노승의 경고가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절대 넣지 마라. 하지만 만석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든 것은 경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기괴한 희열이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불릴 수 있단 말인가.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두 녀석을 만져보았습니다. 따스한 체온, 헐떡이는 숨결, 핥아대는 혓바닥의 감촉까지 모두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채 반 시즌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풀어놓은 2마리의 누렁이가 서로를 마주 본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녀석들이 서로의 냄새를 맡자마자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녀석들의 눈에는 생명 특유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유리알을 박아 넣은 듯 영혼이 거세된 앙광만이 번뜩였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는 오직 하나뿐이어야 한다는 듯 두 분씨는 서로의 목덜미를 사정없이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가 빗물 섞인 흙내음과 뒤섞여 진동했습니다. 만석은 그 광경을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말려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기괴한 생명의 투쟁을 보며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지요. 결국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승리한 녀석은 피로 범벅된 주둥이를 핥으며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석의 발치에서 멈춰 서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반가움도 자신을 죽인 것에 대한 슬픔도 없는 그저 텅 빈 껍데기가 억지로 숨을 쉬고 있는 듯한 기괴한 몸짓이었습니다. 만석의 심장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방금 항아리를 만졌던 제 손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천둥 소리가 집을 무너뜨릴 듯 포효하고 빗줄기는 살을 찢을 듯 처마를 때렸지만 만석의 눈은 이미 항아리의 검은 구멍 속에 밝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복제할 수 있다면, 만약 사람이 들어간다면 그 끔찍하고도 달콤한 상상이 만석의 머릿속에서 독버섯처럼 피어 올랐습니다. 이제 만석은 재물보다 더 큰 권력, 즉 생과 사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광기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누렁이 소동 이후 만석의 집은 마을에서 귀신 나오는 집으로 통하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인들도 모두 내쫓고 밤마다 항아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의 사또가 수십 명의 포조를 거느리고 만석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사또는 평소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인물로 만석의 항아리 소문을 듣고 이를 굴고로 환수한다는 명목하에 빼앗으려 온 것이었습니다. 이놈 만석아, 천한 머슴놈이 감히 나라의 보물을 숨겨두고 사사로 이 재물을 불리다니 당장 항아리를 내놓고 목숨을 구걸하거라. 사또의 호령에 만석은 사랑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을 설친 탓에 눈자 위는 퀭했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사또 나리, 이 항아리는 제 목숨입니다.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만석은 사또의 군졸들이 들이미는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품 안에서 날카로운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팔을 깊숙이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흘러나오는 피를 항아리 속에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항아리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질 듯 상체를 밀어 넣었습니다. 항아리가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며 만석을 집어삼키려 했고 그 순간 항아리 바닥에서부터 만석의 얼굴을 한 괴물들이 하나둘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텁텁하고 비릿했습니다. 항아리 주둥이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은 황금도 비단도 아닌 인간의 살덩이들이었습니다. 만석의 팔이 솟아오르고 만석의 어깨가 밀려 나오며 마침내 만석과 똑같은 일그러진 얼굴들이 꾸역꾸역 항아리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복제된 만석들은 태어나자마자 서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생전에 만석이 가졌던 소박한 꿈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항아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본체로부터 물려받은 지독한 탐욕만이
서리빨처럼 서려 있었지요.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으로 불어난 만석들이 좁은 방 안에서 뒤엉켜 서로의 눈을 찌르고 살점을 물어뜯었습니다. 진짜 만석은 자신이 만든 분신들에게 짓눌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제된 만석들은 본체인 만석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만석은 그저 항아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워버려야 할 또 다른 경쟁자일 뿐이었지요. 수백 개의 똑같은 목소리가 방 안을 찢어 발겼습니다. 밖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던 사또와 군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을 한 수백 명의 사내들이 서로의 창자를 끄집어내고 머리채를 휘잡으며 소리를 지르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아수라장이었으니까요. 귀신이다.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사또는 탐욕도 잊은 채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군졸들이 버리고 간 횃불이 마당에 떨어져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지만 방 안의 만석들은 불길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방 한가운데 놓인 항아리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너무 많이 담아버린 탓일까요? 아니면 만석에 깨져버린 마음을 견디지 못한 것일까요? 항아리 표면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그 틈새로 눈부신 금빛이 아닌 칠흑처럼 검은 연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 돼! 내 항아리! 진짜 만석이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항아리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항아리는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과 함께 항아리 파편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항아리에서 쏟아져 나왔던 수백 명의 가짜 만석들은 그 비명 같은 안개 속에 닿자마자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비릿한 점액질이 되어 방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만석 역시 날카로운 파편에 온몸이 찢긴 채 의식을 잃고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만석은 차가운 냉기에 눈을 떴습니다. 몸마디마디가 맷돌에 갈린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코끝을 찌르던 피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익숙하고 매캐한 흙먼지 냄새가 전해졌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비단뇨가 아니라 빳빳하게 마른 집더미와 차가운 흙바닥이었습니다. 꿈이었단 말인가. 만석은 신음하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옛날 그 초라한 초막이었지요. 구멍난 창호지 사이로 시린 새벽달 빛이 들어와 횡한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엽전 한 푼 대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깨진 사기그릇 조각들만이 무심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허탈함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그 황홀했던 부귀영화가 그 처절했던 복수가 모두 하룻밤의 긴 환상이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가슴을 쥐어뜯던 만석의 손바닥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등불을 켜고 손을 내려다본 만석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왼쪽 손등에는 어제 꿈속에서 스스로 냈던 선명한 칼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핏기가 채 가시지 않은 그 상처는 이것이 단순한 잠결의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스크하며 무언가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이 공포에 질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자 마당 한가운데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제 살점에 박아넣고 기어가는 기괴한 형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만석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부서진 항아리 파편 사이로 검은 피를 흘리며 만석의 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실로 찾아온 자신의 탐욕들이 만석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형체를 알 수 없이 일그러진 채 죽어있는 만석의 시신뿐이었습니다. 그의 입안에는 노란 엽전이 아닌 날카로운 사기 그릇 조각들이 목구멍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의 눈은 무언가에 홀린 듯 허공을 향해 부릅떠져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여전히 매섭습니다. 만석이 죽은 자리에는 이름 모를 검은 꽃들만이 피어났다가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를 들고 뛰어가는 고단한 경주임을 만석은 제 영혼이 부서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곧 항아리라 했습니다. 내 마음이 깨지면 세상 그 어떤 보물을 담아도 결국은 새어나가고 마는 법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혹시 남의 것을 탐하다 제 살을 찌르는 날카로운 조각을 쥐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 보십시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항아리에 금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